노후에는 큰돈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목돈을 어떻게 굴릴지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는 지출을 막아주는 건 거대한 자산이 아니라 작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돈이 없는 삶보다 더 무서운 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왜 그 작은 돈을 과소평가했을까요? 첫째, 모은 돈은 있는데 어디에 쓸지 모르겠습니다. 노후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돈이 아주 부족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단순한 재정적 고민을 넘어 삶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은퇴 전까지는 돈의 목적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자녀 교육, 주택 마련, 은퇴 준비. 쓸 곳이 많고 목표가 명확했기에 돈을 모으는데도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목적이 사라집니다. 모아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손을 못 대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돈 자체보다 그 돈을 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써도 괜찮은지, 어디까지가 낭비고 어디까지가 필요인지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지출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저함은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노년층이 겪는 소비 마비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아둔 돈을 깎아 쓰는 게 너무 두렵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느라 아무 데도 돈을 못 씁니다. 결국 돈은 그대로 있는데 삶은 점점 좁아지고 위축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억 원의 자산이 있는 어 씨는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불안합니다. 이 돈이 언제까지 갈까?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식사도 줄이고 외출도 꺼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합니다. 생활비는 줄었지만 삶의 질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1억 원을 가진 B 씨는 다릅니다. 그는 매년 300만 원씩 여행 자금으로 매달 10만 원씩 친구와의 모임비로 따로 떼어둡니다. 이 돈은 나를 위해 쓰는 돈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 쓸 때 주저함이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자산은 적지만 삶은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도록 정해졌는가입니다. 돈이 있어도 방향이 없으면 결국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쓸 수 없는 돈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돈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남은 퇴직금이나 예금으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통장 안에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꺼내 쓸 때마다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괜히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심리적 부담을 주는 자산이 됩니다. 반면 같은 금액이라도 병원비 통장, 취미활동비 통장, 예비비 통장 이렇게 목적별로 분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병원비 통장에서 병원비를 쓸 때 죄책감이 없습니다. 취미 통장에서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할 때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쓰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인데 삶의 감정 곡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쌓아두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쌓인 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아둔 돈이 아무 의미 없이 잠자고 있다면 그건 재정적 불안만 키울 뿐 삶의 풍요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후 빈곤을 겪는 분들 중 일부는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돈을 꺼내 쓰려니까 불안해서 못 쓰겠어요. 딱히 어디다 써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런 말은 돈보다 지출 구조가 없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노후 재정은 잔액 중심에서 용도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삶의 어떤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최우선이라면
거기엔 돈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면 사람을 만나는 비용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고 싶다면 그 시간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떼어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항목에 할당을 해 놓아야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죄책감 없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자유를 위한 도구이자 삶을 지탱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면 오히려 그 돈에 얽매이고 결국은 돈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모은 돈이 있는데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의 구조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 없는 저축보다 목적 있는 사용 계획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이 정한 원칙으로 자신만의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두는 것, 그게 바로 노후 재정의 가장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둘째, 있어도 못 쓰면 없는 돈이다. 노후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닙니다. 계좌에 잔고가 많아도 정작 꺼내 쓰지 못하면 그 돈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돈을 못 쓰는 노인, 자식 줄까봐 아플까봐 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이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노후에는 있다보다 쓸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쓸 수 있다는 감각은 훈련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젊을 땐 수입이 들어오니 무심코 쓰는 돈도 수입이 끊긴 뒤에는 조심스럽고 불안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수단이 아니라 불안의 근원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지갑을 닫고 삽니다. 그 돈이 줄어드는 걸 보는 게 무서워서 결국은 꼭 필요할 때조차 돈을 꺼내 쓰지 않습니다. 전기장판이 고장 나도 참고 치과에 갈 돈이 아까워 통증을 견딥니다. 이때부터 그 돈은 없는 돈과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집니다. 심지어 돈을 쓰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런 데 써도 될까? 혹시 아들한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병원비로 다 나갈 텐데 지금 쓰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면 돈은 있는 듯 하면서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돈은 의사결정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언제 쓸지, 누구를 위해 쓸지 결정하는 것. 그 결정이 안 되면 돈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지출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전략이 아닙니다. 비가역적인 소비 회피 상태에 가까운 심리적 위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건강을 망치고 관계가 끊기고 삶이 빠르게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돈을 안 쓰는 삶은 삶을 점점 줄여가는 삶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은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쓰지 않고 저축합니다. 혹시 아플까봐, 자식이 힘들까봐라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루 한 끼만 먹고 조명도 최소한으로 켜며 삽니다.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있는 사람의 삶일까요? 돈은 있는데 쓸 수 없으니 없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반면 어떤 노인은 매달 80만 원밖에 없지만 그중 일정 금액을 운동, 모임, 외출에 꾸준히 사용합니다. 그는 쓰지 않으면 내 삶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겐 돈이 실제로 삶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수입의 크기보다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흐르지 않는 돈은 언젠가 기능을 잃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 고여있는 돈도 불안과 집착만 남깁니다. 돈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려면 일정한 쓰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있어도 써도 된다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니 매번 두려워지고 두려우니 결국 안 쓰게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허용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은 나만의 취미에, 병원비는 매년 150만 원까지는 걱정 없이,
매주 1회 외출에는 2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처럼 써도 되는 영역을 구체화하면 돈을 쓰는 데에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돈이 다시 나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껴서 남는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 쓸 줄 알아야 그 돈이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노년기에는 자기 삶을 위해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 건강을 위한 거야. 이건 내 외로움을 줄여주는 시간이지. 이건 내가 아직도 나로 살아가기 위한 돈이야. 이런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돈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제때 제대로 주저없이 쓸 줄 아는 사람이 노후를 잘 살아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 정말 내 삶에 쓰이고 있나요? 아니면 통장 속에만 잠들어 있나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돈은 아직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나를 위해 쓰는 연습이 없으면 노후의 돈은 무용지물이다. 노후가 두려운 이유는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을 우선하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남겨둡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자산이 있어도 정작 본인을 위한 삶은 비워지게 됩니다.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도 이건 내가 써도 되는 돈인가?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써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돈은 점점 의미 없는 수치가 됩니다. 존재는 하되 작동하지 않는 자산. 그게 바로 무용지물입니다. 평생 전략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지금 이 돈을 나를 위해 써도 괜찮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살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자기 만족을 위해 쓰는 소비는 늘 망설여집니다.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전략이 미덕이었던 삶에서는 자기 자신이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을 중심에 놓지 않으면 삶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배우자도 이웃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노인은 스스로 자신을 챙길 수 있어야 삶이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연습은 단순한 소비 훈련이 아니라 노후 생존의 조건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연습이 부족하면 돈은 늘 남을 위한 수단으로만 작동합니다. 자식이 힘들면 보태주고 손주가 생일이면 선물 사고 병원은 참아도 가족 외식은 내줍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 본인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라는 허탈함만 남게 됩니다. 나를 위해 쓰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달 나만을 위한 식사 한 끼, 작은 취미 하나, 필요한 의류나 신발 하나. 이런 단순한 지출이 삶의 감정을 회복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매달 3만 원을 책 사는 데 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저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다른 건 못 사도 책은 사요. 그게 제 하루를 다르게 만들거든요. 바로 이런 사용이 중요합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쓴 돈이라는 인식이 삶의 온도를 바꿉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내가 이렇게 쓰면 이기적인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건강하게 이기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보다 내가 먼저, 자녀보다 내 일상부터, 누군가의 미래보다 내 오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나를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삶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끝엔 상실감과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돈을 대신 써주지 않고 내가 아닌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복해야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고 불편하다고 멈추면 다시 전략과 절제의 틀 안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나를 위한 예산을 만들고 그 돈을 꼭 써보는 경험을 계속 쌓는 것. 이게 바로 노후를 위한 감정 훈련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연습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인정입니다. 나는 아직 의미 있는 존재이고 나의 욕구도 존중받아야 하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이 나를 위해 쓰이지 않으면 그건 남의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돈, 언젠가를 대비한 돈, 결국 쓰이지 못하고 사라지는 돈이 되기 쉽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의미 있는 쓰임을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훈련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노후의 돈은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쓸 수 있는가로 의미가 정해집니다. 특히 그 돈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쓰는 돈은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정말 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돈은 비로소 살아있는 돈입니다. 넷째, 돈이 나를 통제할 때 우리는 흔히 돈을 내가 다루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에는 그 돈이 나를 통제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허락하는 만큼만 내가 움직이고 돈이 불안하게 만드는 만큼만 내가 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식료품을 살 때 가장 저렴한 것만을 고르고 외출을 자제하며 아프더라도 병원 가는 걸 망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이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노후에 돈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도구는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곧 감시자로 바뀝니다. 무엇을 사도 어디에 써도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결국은 돈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됩니다. 돈은 인간을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기에 돈은 한번 줄어들면 다시는 늘지 않을 자원처럼 느껴집니다. 이 인식은 절제의 수준을 넘어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이제는 돈을 생각하기 전에 돈이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은 집에서 나가는 모든 일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지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요금, 커피값, 사람과의 식사비. 이 모든 것이 그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돈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집안에 머물고 삶은 좁아지고 몸은 굳어가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이때 돈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감옥입니다. 자유를 위해 모은 돈이 나를 가두는 문이 된 셈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말하며 매달 지출을 50만 원 이하로 억제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병원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해요.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해요. 하지만 그는 매달 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 삶의 핵심에는 돈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감정. 이 공포가 쌓이면 돈은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를 조율하게 됩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결정은 계산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까? 밥값이 들지. 운동을 할까? 등록금이 부담이지. 기분 전환을 할까? 그건 사치야. 이런 식의 사고가 반복되면 삶의 모든 선택은 돈이 허락하는가 아닌가로 결정됩니다.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노후는 무기력해집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상태.
이건 삶의 통제권을 돈에게 넘긴 결과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는 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습관처럼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조금 써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랬다가 나중에 어쩌려고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책임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정인 자기 결정권은 사라져 있습니다. 돈이 나를 통제하지 않게 하려면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훈련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 내가 결정해서 무언가를 했고 그 선택이 삶을 좋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돈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외식을 하고 계획한 만큼 병원에 가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소비를 하면 돈은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건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가 됩니다. 돈이 나를 통제하는 삶은 결국 돈 때문에 나를 잃는 삶입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삶은 돈 덕분에 내가 살아나는 삶입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이 나는 그냥 아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돈이 먼저 생각나요 라고 답한다면 이미 통제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작은 소비라도 내가 정한 기준으로 지출하고 내가 원한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돈에게서 삶의 권한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은 돈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섯째, 오래 살수록 더 아껴야 하는 삶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수명입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처음 세운 계획은 하나둘 무너지고 남은 삶 전체가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계산의 핵심은 바로 더 아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오래 살수록 더 줄여야 하는 삶. 많은 노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 초기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고 연금이 시작되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돈은 점점 얇아지고 지출은 늘고 몸은 약해지고 수입은 변함없이 정체됩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더 줄이는 것뿐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교통비를 아끼고 식비를 조절하고 심지어 병원비도 신중해집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되겠지라며 시작했던 노후가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줄여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누구도 자신의 수명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계획은 대부분 평균 수명에 맞춰 짜이게 됩니다. 그러나 평균이라는 건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훨씬 오래 사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 공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공백은 단순히 돈이 모자란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전체가 하향 조정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것만 생각해야 하고 어디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지 않아도 되는 곳만 가게 됩니다. 이건 필요 없지. 이건 없어도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말들이 늘어나는 시기. 그게 바로 오래 살아서 더 조심스러워진 삶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간다는 데 있습니다. 수입은 정체되어 있고 자산은 점점 줄어들며 지출은 예측할 수 없게 튀어나오고 그 결과 소비는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삶의 반경은 더 줄어듭니다. 특히 의료비는 노후 후반부로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허리, 무릎, 치아, 눈, 혈압, 당뇨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감당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병원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참는 일상이 반복되면 몸이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아프면 안 된다는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이 스트레스를 부르고 결국은 삶의 기운 자체가 사라져갑니다. 또한 오래 사는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만남의 빈도는 줄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돌봄 역시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점점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돈을 오래 버텨야 해. 몇 년이나 더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쓰면 90세까지 버틸 수 있나? 이런 식의 계산은 필연적으로 지출을 더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오래 살수록 삶이 좁아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돈을 아끼는 것이었지만 점점은 아끼기 위해 사는 삶으로 변질됩니다. 이런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잘 견디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삶의 에너지, 인간관계, 감정, 건강은 천천히 침식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래 살수록 왜 더 아껴야만 하는 삶으로 가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명에 맞춘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돈에 맞춘 구조로 노후를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80세까지만 살 거라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이유는 늘 예외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 상황은 언제나 긴축과 전략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노후 자산을 줄일 수 없는 피축물로만 여깁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야.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삶은 그 돈을 피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살수록 더 많이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삶은 피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버티는 삶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 오래 사는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고통이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더 많이 아껴야 한다는 압박에서 시작됩니다. 더 오래 살수록 더 많이 줄이고 더 많이 참아야 하며 더 적게 누려야 한다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노후는 점점 더 지워지기만 할 뿐입니다. 노후의 돈은 액수가 아니라 쓰임이 결정합니다. 작은 돈도 흐르면 힘이 되고 쓸 곳이 정해져야 마음이 놓이며 있어도 못 쓰면 결국 없는 돈이 됩니다. 나를 위해 쓰지 못하면 그 돈은 삶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오래 살수록 더 아껴야 하는 구조, 이젠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노후를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